중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곱다니네 울타리 밑에 꽈리나무를 꼬마 파수꾼들이 초롱불을 빨갛게 켜들고 서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거였다. 당시 우리 동네 집들은 거의 다 개나리로 뒤란 울타리를 치고 살았다. 그리고 누이 집이나 울타리 밑에서 꽈리가 자생했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는 거기에 꽈리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혀 눈에 안 띄는 잡초나 다름없었다. 꽈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풀숲이 누렇게 생기를 잃고 난 후였다. 익은 꽈리는 단풍보다 고왔고 아닌 게 아니라 초롱처럼 앙증맞았다. 그러나 그맘때면 붉게 물든 감잎도 그 고운감한테 자리를 내주고 들에서는 고추가 다홍빛으로 물들 때였다. 꽈리란 심심한 계집 애들이 더러 입안에서 뽀드득 대는 것 외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잡초에 불과했다. 우리 집 울타리 밑에도 꽈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흔해 빠진 꽈리 중 곱다니네 꽈리만이 초롱에 불켜든 꼬마 파수꾼이 된 것이다. 만드기는 어쩌면 그리움에 겨워 곱다니네 울타리 밑으로 개구멍을 내려다 말고 발갛게 초롱불을 켜든 꼬마 파수꾼 때문에 이성을 찾은 거나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흔해 빠진 꽈리 중에서 곱다니네 꽈리만을 그렇게 특별한 꽈리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엔 꽈리뿐 아니라 살구나무도 흔했다.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여북해야 마을 이름도 행촌이었겠는가. 봄에 살구나무는 개나리와 함께 온 동네를 꽃대걸처럼 화려하게 꾸며주었지만 열매는 시금털털한 게살구였다. 약에 쓰려고 약간의 씨를 갈무리하는 집이 있긴 해도 열매는 아이들도 잘 안 먹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갔다.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엔 자운형과 오랑캐꽃이 들판과 둔덕을 뒤덮었다. 자운형은 고루 질펀하게 피고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살구가 흙에 스며 거름이 될 무렵엔 분분히 지는 찔레꽃이 외진 길을 달밤처럼 숨가쁘게 그윽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네 집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니 행촌 위의 그 흔한 살구나무 중에서도 곱다니네 살구나무는 특별했던 것 같다. 다 같은 초가집 중에서도 만드기에겐 곱다니네 지붕이 유난히 샛노랬던 것처럼 그 흔해 빠진 꽈리나무 중에서 곱다니네 꽈리나무만이 특별했던 것처럼 곱다니네는 행촌이 은말 첫 집이었다. 뒷동산에서 흘러내린 개울물이 곱다니네를 휘돌아 아랫말로 흐르면서 만드기네 문전옥답 논배미를 지나게 돼 있었다. 곱다니네 살구나무는 곱다니 아버지가 딸과 딸의 동무를 위해 튼튼한 그네를 맺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만드기는 아마 개울물을 하얗게 실어 나르는 살구꽃을 연서처럼 울렁거리며 바라보았을 것이다. 1945년 봄에도 행촌 위에 살구꽃이 피고 꽈리꽃, 오랑캐꽃, 자운형이 피었을까? 그럴 리 없건만 괜히 안 피고 말았을 것 같다. 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만드기와 곱다니의 연애도 끝나고 말았을까? 만학이었던 만드기는 읍내 4학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징병으로 끌려나갔다. 며칠간의 여유는 있었었고 양가에서 그 사이에 혼사를 치르려고 했다. 연애 못 걸어본 총각도 씨라도 남기려고 서둘러
혼처를 구해 혼사를 치르는 일이 흔할 때였다. 더군다나 만드기는 외아들이었고 사주단지는 건네지 않았어도 서로 연애 건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아는 각식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사코 혼사 치르기를 거부했다. 그건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남들이 다 안 알아줘도 곱다니한테만은 그의 사랑법을 이해시키려고 잔설이 아직 남아있는 이른 봄에 으스름 달밤을 새벽닭이 올 때까지 곱다니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곱다니가 그의 제안에 마음으로부터 승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끌려다니지를 않고 어디 방앗간 같은 데서 밤을 지냈다고 해도 만드기의 손길이 곱다니의 젖가슴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걸 곱다니 부모도 마을 사람들도 믿었다. 그런 시대였다. 순결한 시대였는지 바보 같은 시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존중한 법도라는 건 그런 거였다. 만드기네 대문에 일본 기대와 출정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처럼 철양이 휘날리고 그 집 사랑에서 며칠씩 술판이 벌어져도 밀주 단속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그까지 열흘 눈 깜빡할 새가 지나가 만드기는 마침내 입영을 하게 됐다. 만드기가 꼭 살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곱다니를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곱다니가 딴 데 시집갈 아이도 아니거니와 식구들 역시 딴 데 시집보낼 엄두라도 낼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설득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럴 것이면 왜 혼사를 치르고 나서 떠나면 안 되냐는 곱다니의 지당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곱다니는 이름처럼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처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굽힐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았으니까. 사이스러워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내심 여간 대견히 여기는 게 아니었다. 만드기와 곱다니는 요새 말로 하면 마을의 마스코트라고나 할까? 둘 다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내릴 것처럼 지켜주고 싶어 했고 만드기의 처사는 그런 소박한 인심에도 거슬리지 않는 세선의 것이었다. 만드기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마을의 남자라고는 중늙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곱다니의 오빠들도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셋째 오빠와 부모님을 모시는 큰 오빠 빼고 두 오빠가 징용으로 나가 아들 부잣집이 허룩해졌다. 장정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식 공출도 극악해져 그 풍요하던 마을도 앞으로 넘길 보릿고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굳은 날 부침질만 해도 서로 나누느라 채반은 붙여야 했던 인심도 스스로 금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 연병보다 더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전에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나 남양 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원하면 보내주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이 한바탕 돈 후였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설마 돈벌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묵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관연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가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더 나쁜 일이 생겼다.
그건 같은 면 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동구 밖에서 감춰놓은 곡식을 뒤지려고 나타난 면석이와 순사를 보고 정신대를 뽑으러 오는 줄 지레 짐작을 한 부모가 딸애를 헛간 잿더미 속에 숨겼다고 했다. 공출 동료 반들은 날카로운 창이 달린 장대로 곡식을 숨겨두어 끔찍한 곳이면 닥치는 대로 찔러보는 게 상례였다. 헛간에 집가리로 창을 들이대는 것과 그 부모네들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른 것은 거의 동시였다. 창 끝에 처녀의 살점이 묻어나왔다고도 하고 꿰진 창자가 묻어나왔다고도 하고 처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달구지로 읍내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아무튼 그 소문의 파문은 온 면내에 딸 가진 집을 주야로 가히 눌리게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도시에서 군수 공장에 다니는 곱단이의 오빠가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징 달린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신의주에 있는 중요한 공사판에서 측량 기사로 있는 한 번 장가갔던 남자라고 했다. 곱단이 부모로부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구해온 곱단이의 신랑감이었다. 첫 장가든 부인이 10년이 가깝도록 아이를 못 낳아 내치고 새 장가를 든다는 그는 곱단이의 그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글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갸우뚱 그닥 탐탁지 않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였다. 게다가 지금 그 늙은 신랑감이 하고 있는 일은 군사적인 중요한 일이라 징용은 절로 면제된다고 한다. 곱단이네는 그 고운 딸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 제취자리로 보내버렸다.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며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횟가닥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였다. 곱단이네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드기와 곱단이의 연애를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이제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일뿐이었다. 더군다나 곱단이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당모가지 하나 못 비트는 착하디 착한 위인이었다. 그 피 묻은 소문에 살이 떨려 우두망철했을 것이다. 곱단이는 만드기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만큼 오질지는 못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을 놓아버리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곱단인에서 혼사를 치르고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를 분 단정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멀고 먼 신의주로 시집가 첫 근친도 오기 전에 해방이 되었다. 그녀는 19에 떠난 지붕노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고장은 아슬아슬하게 38 이남이 되어 북조선의 신의주와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만드기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 이듬해 만드기는 같은 행촌이 처녀인 순애와 혼사를 치렀다. 순애는 투덕투덕 복있게 생긴 처녀였지만 곱단이에겐 될 것도 아니었다. 혼삿날 마을 풍속대로 신랑을 달았는데 군대나 징용 갔다가 심성이 거칠 대로 거칠어져 돌아온 청년들이
어찌나 호되게 신랑 발바닥을 때렸던지 만드기가 엉엉 울었다고 한다. 만드기 또한 군대 가서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는데 그까지 장난삼아 치는 매를 못 견디어 울었을까. 울고 싶어 실컷 울고 싶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드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곱단이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싶은 게 아직도 두 사람의 어여쁜 사랑을 못 잊어 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이었으니 그리고 시집간 순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금실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곧 서울로 세간을 냈다. 외아들이었지만 서울 누나가 동생의 일자리를 구해놓고 데려갔다. 6.25 전쟁 후 38선 대신 그어진 휴전선은 행촌리를 휴전선 이북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동안 서로 만나지는 못했어도 귀향길에 만드기가 순애하고 곧잘 산다는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못 듣게 되었다. 6.25 전쟁 때 죽지 않았으면 같은 서울 하늘 밑 어디에 살아 있겠거니 문득문득 생각이 나던 것도 잠시 만드기는 내 기억 속에 아주 사라져 버렸다. 서울살이라는 게 촌수 닿는 친척도 결혼 청첩장이나 부고나 받아야 마지못해 챙길 정도로 이해관계가 닿지 않는 인간관계는 찌딱찌딱 있게 돼 있었다. 만드기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지는 채 10년도 안 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는 생존해 계시던 삼촌이 우리 고향 군민회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간 자리에서였다. 실향민들이 마음을 달래려는 자리가 흔히 그렇듯이 노인네들 천지였다. 매년 열리는 군민회라지만 삼촌처럼 처음 간 분은 서로 알아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다. 알아보는 걸 도와주려는 주최 측의 배려로 면 단위로 나눠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끼리 다시 리 단위로 무리를 만들었다. 행촌이는 나하고 삼촌하고 남모르는 노 부부 4사람밖에 없었다. 그 이듬해 돌아가신 삼촌은 그때도 이미 80 가까운 연세셔서 고향의 흙 냄새 대신 고향 사람 채취라도 맡고 싶은 마음에 느닷없이 군민의 나들이를 하고 싶어 한 것 같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걸 자손들은 가벼운 망령 정도로 취급했다. 오죽해야 조카가 모시고 가게 됐을까. 행촌리 노신사도 삼촌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어른 대접으로 행촌리 살던 아무개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나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 못 알아들었다. 나중에 그가 나에게 명함을 주며 인사를 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끝까지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무슨 전업사 대표 장만득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받고 나서야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 젊은 날에 그가 어디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밀듯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몸짓도 별로 불지 않고 얼굴도 잘 늙지 않는 동안이었다. 나하고 그는 그닥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곱단이 것이었으므로 당시에 우리 또래들은 다들 그를 소 닭보듯 하는 걸 예절로 알았다. 그건 장만득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워낙 마을에서 유명했지만 유명 인사가 팬을 알아보란 법은 없다. 나는 그에게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하고 나서 쑥스럽게 웃었다. 한참 동안 못 알아본 주제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순애를 떠올리는 건 더욱 불가능했다. 이 유복하고 금실 좋아 보이는 노부부 중 한쪽이 순애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순애 쪽에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며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해줘서 순애려니 했다. 나는 학교 다닌답시고 학교도 안 다니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배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애들하고 동무한 적이 없었다. 만드기하고 순애는 보기 좋은 부부였다. 그냥 헤어지기는 섭섭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뜻밖에도 순애가 자주 전화를 해서 점심도 같이 하고 쇼핑도 같이 하는 교분이 이어졌다. 그 여자는 장만득 씨가 아직도 곱다니를 못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소연했다. 아우님, 다들 나더러 팔자 좋다고 하지만 나 같은 빛 좋은 개살구도 없다오. 아우님이니까 얘기야. 딴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댔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되지. 누가 내 속을 알겠소? 돈 잘 벌고 생전 외도라고 모르고 애들한테 잘하고 나한테도 죄 지은 것 없이 중능 신용도 하라면 하는 남편이 어디에 있냐고들 하지만 아마 나처럼 지독한 씨앗을 보고 사는 년도 없을 거요. 곱다니 년이 내 남편한테 찰싹 붙어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나, 망신해 줄 수가 있나, 미칠 노릇이라오. 그래도 내가 아우님을 만날게 왕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겠소? 그 영감 지금도 글쎄 그년한테 연애 편지를 쓴다니까요. 설마라고? 나도 처음에 설마 했지. 지도 쑥스러운지 시를 쓴다고 합디다. 내가 몰래 훔쳐봤더니 뭐 그대 어깨가 살구꽃 내리네. 아니면 살구꽃은 해마다 피는데 우리 임은 왜 한 번 가고 다시 아니 오시나. 이따위가 연애편지지 그래. 시란 말이요?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작년 중국 여행을 갔을 적에도 얼마나 내 오장을 뒤집었다고요. 속 모르고 따라간 나도 배알 빠진 년이지만 백두산 구경하고 나서 단동인가 어디서 배를 타고 북한 땅 가까이까지 가보는 압록강 유람선 관광이라는 걸 했는데 정말 저쪽 북한강 강가에 놀이 나온 아이들까지 보이게 배가 가까이 가니까 나도 마음이 좀 이상해집디다. 그냥 뱃놀이를 편하게 즐기는 건 다 중국 사람들이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가는 건 다들 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영감은 벼랑간 뱃전에다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어 엉엉 울 줄 않겠소? 머리가 헌 늙은이가 온몸을 들먹이면서 분단의 슬픔이라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땅이 신의주였어요. 곱다니년 사는 데가 닿을 듯 닿지는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뭐. 당장 강으로 밀어 쳐놓고 싶더라고요. 헤엄쳐서 어서 그녀한테 가라고요. 그뿐인 줄 알아요? 여기서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다가 느닷없이 아이들은 여기서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진 적이 다 있었다니까요. 지난해나 영어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이민을 가자는 속성이 뭐였겠소? 뻔하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면서요?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갈성 싶어요? 가려면 혼자 가라고. 가서 그년 데려다 잘 살아보라고 했더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끔찍한 양반이니까요. 실상 그거 하나 믿고 여지껏 서러운 세상 견딘 거죠. 간추리면 대강 그런 이야기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곱다니와 만드기가 연애 걸던 시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여자 레퍼토리는 그 몇 가지 에피소드에 국한돼 있었다. 아직도 만드기가 곱다니 생각만 한다는 증거를 더는 대지 못했고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하도 여러 번 들으니까 넌더리가 나면서 그 여자보다는 장만득 씨가 불쌍해질 무렵 그 여자의 부음을 듣게 됐다. 장만득 씨가 상처를 한 것이다. 고혈압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돌연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문상을 가서 그 여자의 영정사진을 보고 섬뜩했다.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었다. 요샌 영정사진도 너무 늙은 건 보기 싫다고 아주 늙기 전에 찍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칠순의 남편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앞에 20대의 사진은 너무했다 싶었다. 자식들이 문상객들의 그런 눈치를 채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나 죽거든 늙어 빠진 영정 쓰지 말라고 부탁하시더니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손수 마련해 놓으신 영정 사진이 있더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젊었을 적과 곱단이의 젊었을 적을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될 것도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곱단이는 더욱 유효해지고 그 여자는 젊다는 것 외엔 흔한 얼굴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제야 그 여자가 비상해졌다. 아, 저 여자는 일생 얼마나 지독한 연적과 더불어 산 것일까. 생전 늙지도 금도 가지 않는 연적이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적이었을까.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만드기를 따로 만날 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가 상처하고 나서도 2, 3년 후 엉뚱하게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였다. 뜻밖이었지만 생전에 그의 아내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주입된 선입관이 있는지라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난 것도 곱다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되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보이지 않자 나는 마치 범인을 뒤쫓듯이 허겁지겁 행사장을 빠져나와 저만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지듯이 제취 장가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었다. 왜요? 곱다니를 못 잊어서요? 여긴 왜 왔어요? 정신대에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고작 한 여자 때문에 정신대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혼인했을 텐데 하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내 퍼붓는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앞장서서 근처 찻집으로 갔다. 그 나이에 아직도 싱그러움이 남아있는 노인을 마치 수레에 넋이 씌인 것처럼 꼬부장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았다. 그가 나직나직 말했다. 내가 곱다니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건 순전히 우리 집 사람이 지어낸 생각이에요. 난 지금 곱다니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 사람이 줄기차게 이를 집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곱다니를 그리워했다면 그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향수였겠지요.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보낸 젊은 날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제가 되나요? 내가 유람선 위에서 온 것도 저게 정말 북한 땅일까? 남의 나라에서 바라보니 이렇게 지적인데 내 나라에선 왜 그렇게 멀었을까? 그게 서럽고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북받친 거지. 거기가 신의 주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오게 된 것도 글쎄요. 내가 한 짓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아마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잡지에서 정신의 문제를 애써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분통이 터진 것과 관계가 있겠죠. 강제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수적으로 한국에서 너무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어요. 범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곱다니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곱다니가 딴 데로 시집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한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면하긴 했지만 면하기 위해 어떻게들 했겠어요. 강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시중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나요?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 사랑의 기쁨, 그 향기로운 숨결을 모조리 지시시켜버리니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장만득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해졌다.